해외 플랫폼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이 받을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두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전남, 대전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당국 수장으로선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에 대한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첫걸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현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의혹이 재차 제기되자 거래 자체가 불법성을 갖지 않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의 어떤 합리적인 결론 도출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국민부의 형성과 증식의 장이 될 수 있게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LP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루머가 돌자 집중 점검에 나섰고 불법적인 거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시장 교란 행위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원장은 이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큰 그림도 한두 달 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대차 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부터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가 서로 잔고 시스템을 교차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ETF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LP 증권사들의 역할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MMLP가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자산운용사하고 결탁해서 LP가 공매도를 할 때 그 가격을 교란하는 그 행위가 불법이고 부당하고. LP가 투자자들의 ETF 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하는 해지 매매입니다.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와는 다르게 투자자가 좋은 가격에 ETF를 매도할 수 있게 하는.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LP 역할에서 벗어난 공매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P에 의한 공매도 물량은 일평균 거래 대금의 미미한 비중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쇼크 속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건설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서초와 송파구 일대의 재건축 단지 3곳이 동시에 시공사 선정에 나섭니다. 3곳 모두 강남의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곳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이상 유찰돼 다시 공고를 낸 곳도 있어 공사비 수준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공사비를 올린 신반포 27차의 경우 SK 에코플랜트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반포 12차는 지난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한 신반포 13차의 시공권을 갖고 있는 롯데건설이 유력합니다. 낮은 공사비로 유찰이 반복됐던 잠실 우성 4차는 공사비를 증액해 다시 한번 시공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망한 재건축 단지를 꼽힌 개포주공 5단지와
도곡 개포 한신도 조만간 다시 시공사 물색에 나설 전망입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강남 재건축은 높은 분양가로 수익성이 좋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어 수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와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오히려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수주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경쟁 수주를 벌이면서 건설사들끼리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경쟁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독 수주나 지어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좋은 위치인 경우에는 경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번 강남 재건축 수주자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간극이 어느 정도 좁혀질지가 성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발표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대만 TSMC가 5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이 받을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미국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칩스법 보조금과 관련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시점은 이달 말, 우리 기업의 불이익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미국 공장 부지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가 임박했음을 언급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는 끝났고 연말 가동을 목표로 장비 반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삼성전자 역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애초 투자금의 15% 수준은 돌려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었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태도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 가운데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 지원에 28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신청한 보조금 규모가 700억 달러에 달해 실제 보조금은 기대치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다 미국 기업인 인텔이 100억 달러, 대만의 TSMC는 5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적당한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후속 칩스법을 미끼로 또다시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잇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기업과 똑같이 처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이 사후 규제와 자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 대책의 골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두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대리인을 국내에 두도록 의무화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합니다. 위해 상품 가품 판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이날 각각 입장을 내고 규제 당국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대리인 지정 제도는 앞서 2019년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국내 대리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세우는 등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기존의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그런 해외 플랫폼들 처벌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최근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로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 금액은 3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덩달아 소비자 분쟁 건수도 5배나 늘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TV 시장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TV 신제품을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최적의 화질과 소리까지 찾아주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올해 AI TV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작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의 3세대 AI AK 프로세서를 탑재한 네오 QLED AK 제품입니다. 전작 대비 8배 많은 512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탑재되고 신경망 처리 장치 속도도 2배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AI 딥러닝 기술이 저해상도 영상도 AK급 화질로 향상시키고 소음이 발생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볼륨을 최적화하기도 합니다. 온디바이스 기반의 AI 기술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 18년간 세계 TV 시장 1위를 지속해온 삼성의 기술력을 집대성했다며 AI TV로 19년 연속 세계 판매 1위에 도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삼성 TV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모아 본격적인 AI TV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콘텐츠와 AI 서비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LG전자도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AI TV 시장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핵심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질 향상으로 특히 AI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까지 실시간으로 화질을 향상시키는 점이 강점입니다. LG전자는 국내에 이어 이달 말 북미, 내달 초 유럽 등 약 150개국에 순차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뉴스 소개해드리는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정재가 투자한 회사. 배우 이정재 씨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레몽레인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레몽레인이 단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이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와이더 플래닛과 이 씨 본인이 참여한 건데요. 단순히 이 씨가 투자한 사실 자체만으로 주가가 오른 건 아닙니다. 이 씨와 연루된 주식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 관련 주식이 정치 테마주에 묶인 것은 작년 11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을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사진이 공개된 이후 엉뚱하게도 대상홀딩스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이 씨와 연인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레몽레인 역시 이 씨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돼 주가가 오르기보다 단순히 테마성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정재 씨의 관계가 부각된 이후 이 씨 관련 주식이 정치 테마주가 돼버린 겁니다. 다만 이런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 급락 가능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걸 베팅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하는 건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불 뿜는 현대일렉트릭.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아닐까 싶은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었는데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탄탄한 실적과 수주에 더해서 MSCI 한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수주 잔고를 보면 작년 말 기준 5조 6천억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글로벌 전력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변압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변압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비해서 증설 수준, 즉 공급이 모자라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주잔고가 실적 선행지표인 만큼 올해와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황과 실적이 모두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5월 MSCI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현대일렉트릭은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수에 포함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겠습니다. 휴, 안도한 금융주.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 주가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제주은행 주가가 20% 넘게 올랐고 KB금융,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배상을 하더라도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더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다시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ELS 손실배상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KB국민은행인데요. 홍콩 ELS 판매 규모가 8조 원으로 판매사 중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상반기 KB국민은행이 투자자들의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지주가 작년부터 대손 충당금을 꾸준히 적립해온 만큼 ELS 손실배상액 상당 부분을 충당금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작년에만 3조 원 넘는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미리 손실배상을 예상해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는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증권사들의 경우 은행과 달리 ELS 판매 규모가 훨씬 적어서 배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점도 투자자들이 눈여겨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경남과 전남, 대전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2045년까지 우주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1,000개 이상의 우주 기업 육성, 10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와 25만 개의 일자리, 시장 점유율 10% 이상, 5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약속한 우리 우주산업의 미래입니다. 윤 대통령은 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우주개발 예산도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주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클러스터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 산업단지 센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대전, 전남 3개 지역에 조성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각각 위성, 인재, 발사체 특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주 개발에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도 5월 말 개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우주산업에 공을 들이는 건 무한한 기회와 시장 성장성 때문입니다. 2020년 3,8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주경제 규모는 2040년 2조 7천억 달러, 약 3,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른바 취업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30, 40대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수출의 회복세를 보이며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달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노동층인 30, 40대는 이 같은 고용시장의 봄바람을 온전히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늘어난 취업자의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 고령층, 청년층 취업자는 1년 4개월째, 40대는 1년 8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어씀 인구는 9개월 연속 늘었는데 증가폭마저 커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40대 쉬어씀 인구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그냥 쉬는 30, 40대는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취업 실패가 반복되는 탓에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30대하고 40대 쪽에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 이런 부분에 눈높이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쉬어씀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쉬어씀 인구는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탓에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만 취업 포기자가 급증하면서 고용 착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중추인 30, 40대가 일하기를 포기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정부의 고용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일자리 총량 자체가 늘어나야 돼요. 고용 환경, 임금을 포함해서 질적인 문제인 거죠.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세를 올리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국민연금은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달라진 정부만큼이나 국민연금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승부를 선언한 행동주의 펀드들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만 챙기고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은 일시적인 유행을 따를 수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주주총회 때마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부터 의결권 강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5년 만에 의결권 반대 비중이 약 1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안건 5건 중 1건꼴로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바뀐 규정은 없다며 기존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라 개별 투자기업의 안건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상장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배당 정책을 갖고 있는지, 상장기업들이 관련 정책에 필요한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6월 이후에 그 하반기에 임시주총이나 내년도 정부주총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국내 주식에만 148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연금,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만 285개로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